선생님이 뭐 나눠준 거 좀 애기들이 많았어. 설명을 좀 할게.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방학 때서 안내문이나 집에 가서 어머님들하고 한번 또 상의를 하면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돼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여름 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어떤 수업이 존재하느냐. 자, 정규 수업이 존재하고요. 특강 수업이 존재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봐. 정규 수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 물리, 화학, 생명, 통과, 통과 2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 자, 정규 수업은 4주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특강 수업은 3주 수업이 이루어지거든. 그럼 특강은 또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특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해줄게. 말 그대로 자, 얘도 또 네 가지야. 물리, 화학, 생명, 통과 2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그 뭐냐면은 정규 수업 때는 너희가 2학년 때 배울 과목의 주요 단원을 미리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규 수업에 있는 물리랑 특강에 있는 물리는 뭐가 다르냐? 정규 수업은 개념을 일단 공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야, 문제풀이. 그래서 나는 물리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다. 혹은 뭐 화학을 공부한 적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집에서라도 나 개념은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내신 대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규 수업은 이 중에서 아마도 시간표 보면 이제 학교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별 예를 들어서 지금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리는 토요일날 11시에서 1시 반, 화학은 1시 반에서 4시, 생명과학은 일요일날 11시에서 1시 반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시간, 예를 들어 난 듣고자 하는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진도는 동일하게 나갈 거라서 여기서 학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 다만 시간이 되면 거기 한솔고라고 돼 있는 시간에 오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뭐야? 그게 안 되면 뭐냐? 그 다른 시간에 다른 학교라고 써 있는 시간에 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자 어떤 애들이 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나는 문과를 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통과 2 수업을 들으면 되고 나는 이과 쪽을 계획을 한다 그래서 2학년 걸 미리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물화생 중에 2개를 들으면 돼. 왜냐면 거기 시간 보면 알겠지만 물리화학 생명이 주중에 하는 수업은 2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말에 하는 수업은 2시간 반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나는 아까 한솔이처럼 한솔이란다 민솔이처럼 저기 뭐야 나는 약간 뭐 계열을 좀 정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걸 맞춰서 미리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정규 수업 들어가고요. 선생님은 아마 거기 한솔고라고 써져 있는 그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선생님 시간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2개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 수업의 특강을 하나 정도는 선생님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지? 저는 듣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 특강 수업을 물리하고 통과 2를 들어가거든. 얘는 문제풀이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물리는 그 뒤에 보면 이거는 시간표가 선생님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선생님이 아마 물리는 수요일날 12시 반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통과는 목요일날 12시 반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이 들어가는 특강 수업이야. 목요일날 12시 30분에 들어. 그러니까 통과 2 수업이 거기 특강 보면은 수급금이 있는데 선생님이 목요일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특강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있는데 아마도 선생님이
수요일 날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 물리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딱 역학에서 잘 나오는 유형들만 딱 3개, 3주니까 주차별로 나눠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거야. 그래서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 뭐 스킬 같은 것도 조금 연습을 할 거라서 그래서 간단하게 그 관련된 개념 설명하고 말 그대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할 거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남학생들은 물리 많이 듣겠지. 네? 물리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들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 영준이나 태민이나 민술도 이거 들을 만하지 않나? 그지?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어쨌든 정규 수업은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을 미리 개념을 공부하는 거고요. 특강 수업은 주요 파트별 문제풀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제 역학. 아마 다른 시간 선생님들도 담당하는 선생님마다 컬이 좀 다르거든. 특강 같은 경우는. 근데 정규 수업은 똑같아 컬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들어간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컬이 똑같이 나갈 거라서. 근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특강 담당하시는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어쨌든 아마 역학 나갈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물리는 거 사실 역학이 2학년 돼 보면은 3분의 1이지만 체감상 80%거든 역학이. 그래서 역학은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통과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과 2에 나오는 산화한원하고 중화반응에 나오는 그 양적 관계 문제들만 또 풀이를 할 거야. 양적 관계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산화한원 같은 경우에는 금속의 반응성이 있거든. 그래서 뭐 이온수 변화라든지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중화반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온수 주어지고 뭐 물 분자가 몇 개 생기고 뭐 이런 거, 또 양적 관계 위주로 아마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요거 정규 수업은 물화생 통과가 있는데 나는 뭐 물화생은 아직 좀 너무 빠르다 싶은 친구들은 통과 2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과 2는 아마도 그 변화 다양성이니까 산화환원하고 중화 반응하고 뒤에 지구 환경 변화 아마 이쪽을 개념 수업을 나갈 것 같아. 그지 4주 동안. 그래서 나는 문과를 생각한다거나, 근데 꼭 문과여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잖아. 물화생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물화생 듣기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통과 2를 듣고 2학기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2학년 거 좀 미리 배우겠다 하는 친구들은 물화생을, 그지? 물화생을 아마 2개를 듣는 게 좋고, 이게 무조건 2개를 들어야 될 거거든 아마, 그지? 선생님의 그 얘기가 아니라 학원에서 이 2개를 같이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2개를 같이 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물리랑 통과를 듣던 뭐 그죠? 생명이랑 통과를 듣던 아마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그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고 부모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선생님 그 이제 신청서 하나씩 나눠줄 거거든. 그럼 거기에 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지? 근데 정규는 2개 고르고 특강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은 말 그대로 특강이니까. 여러 개 몰라? 여러 개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셉이 다른 거지. 정규반에서는 말 그대로 개념 위주의 수업인 거고, 특강은 개념은 극단적으로 좀 줄이고 그냥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만 살짝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데 좀 방점을 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너희들 중학교 때 좀 선행을 해서 나는 물리 개념은 어느 정도 안다 하는 친구들은 물론 얘들 듣기는 들어야 되겠다가 문제풀이를 뭐 물리를 듣고 뭐 화학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규 수업에 특강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그지? 시간 한번 잘 짜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지? 과학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좋아 진짜. 니네 지금 선생님이 2학년 지구과학 들어간다면 물리 버린 애들 너무 많더라고. 물리가 너무 어려워. 근데 정규 때 통과 수를 하는데 방학 끝나고도 통과 또 하지 않아요, 내신 대비? 내신 대비 들어가면 하죠. 그럼 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수 너 같은 경우 문화생 중에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본 말 따르면 그런 애들 약간 문과 성향이 있는 애들은 방학 때 통과를 하고 내신 때 통과를 해도 어려워해. 사실 약간 반복적이긴 한데 나는 반복적인 거는 필요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응? 필요 없다 하는 친구들은 민솔이 네 말대로 그냥 문화생 개념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 자치교재에 지금 역학 파트 보면 알겠지만 산화하고 중화반응으로 분명히 문제들이 많이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학 때 통과하고 내신 때 통과 한 번 더 해서 여기 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근데 왜냐면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구 환경 변화로 또 들어가니까 그리고 미리 한 번 더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는 안 되고 특강만 들을 수 없는 그건 안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정확히 선생님도 물어보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수업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간혹적이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거야. 정규 한 개의 특강 지금 정규는 선생님이 알기로 거기 보면은 개념적으로 이미 선생님 했었던 부분도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네. 내가 알기로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있거든. 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 빼고 얘네들은 수업 시간 자체가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는 두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나는 통과만 하겠다 하는 친구는 이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알겠어요?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묶여 있을 거야.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는 볼 텐데. 아 화학 하나랑 그래 한번 물어볼게.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이 중에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들었거든. 그거 한번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듣고 특강을 두 개 듣고 그지? 그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일단은 그 나눠준 시간표 가지고 어머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물어본 다음에 다시 알려줄게. 알겠지? 그치? 민수는 너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치? 굳이 개념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나 화학은 개념이 안 나가, 기억이 안 나서 화학 개념 들어야 되는데 물리랑 생명은 바로 배웠어가지고. 아 그래? 네, 겨울방학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두 개 듣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정규 하나 듣고 특강 두 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특강은 근데 아마 선택이라서 두 개 듣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건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 내가. 생은 진짜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생 문풀량은 나 문풀 했어. 아 특히 생은 그 유전 파트가 가계도가 없어지긴 했어도 그 생식세포 분열 되게 어려워. 그 유전자량 뭐 100, 111 이거 나오는 거 하면 비블리까지 하는 고려하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가지고 식명계, 유런 항상성, 유전 이렇게 세 개일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요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안 내면 단톡방에 하나 다시 올려놓고요.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면 어쨌든 신청서를 좀 나눠줄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서 주십시오. 알겠지? 어떻게 늦었어? 솔직히 덜.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막전이랑 유전 빼고 다 악기야. 그렇지. 그렇긴 해. 막전이하고 유전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 생명에서는. 유전이 좀 더 어려워. 제가 생명을 단 한 번도 해본 근데 유전이 진짜 어려운 게 10엔즈 문제 들어가면 거의 뭐 선생님도 한참 봐요. 진짜 10엔즈 문제 들어가면 개 어렵다. 자, 오늘은 테스트를 안 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진도 나가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요. 진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초번 친구들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1, 2, 3, 4교시 중에 한 최소 2교시 정도는 진도를 좀 나가보고요. 진도를 조금 나가보고 나머지 3, 4교시는 문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3교시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4교시 때 문제풀이를 하거나 문제풀이 조금 하기는 하겠습니다. 물리 파트 특히 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뒤에도 물리 파트가 사실 우리 자체 교재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아예 손을 못 대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사는 하는데 어저께 선생님이 어머님들한테 성적표 문자 보내면서 내가 써놓기는 했어. 물리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체 교재를 다 못 푸는 걸로 문자가 나가긴 하는데 풀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내가 어머님들께 알림통을 보내놨거든. 그러니까는 너희들도 어렵다고 아예 안 풀지 말고 쭉 넘어가면서 좀 풀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고 선생님이 해설을 올려놨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린 그 운동량 파트 해설은 선생님이 65번까지 해설을 만들었고
66번까지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만드신 걸 합친 거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만든 해설이 됐건 뒷부분 해설이 됐건 간에 해설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카톡에다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아예 그냥 태블릿으로 푸는 거를 화면 녹화를 해서 보내줄 테니까 꼭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이따 문제풀이 할 때 뭐 이 중에서 또 몇 개 같이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나눠줬던 걸 아마 다 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치? 그 다이오드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혹시 다 갖고 왔네? 맨 뒤에 발광 다이오드만 설명을 못했는데 내가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똑같아. 그리고 다이오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진도 나가는 게 더 좀 급한 것 같아서 진도. 자, 거기 보면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 자, 발광 다이오드를 그냥 영어로 쓰면 뭐 LED가 우리가 흔히 이제 LED라고 하는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인데 뭐 2학년 물리학만큼 막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자, P형하고 N형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N형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극을 달아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이 맞나 모르겠다, 그죠? 그럼 이런 식인 거거든. 이런 식인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분이고 마이너스 분일 거 아니야? 전원을 건전지를 연결을 해,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지난번에 간략하게 개념만 얘기했지만 P형 반도체 쪽에 쭉 따라가.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자, P형 반도체 쪽에는 이른바 양공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전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P형 반도체 쪽에다 플러스고 연결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미러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갈 거고 얘는 이 그림상에서 위로 가겠지, 전자는? 그럼 전자가 이렇게 전극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 빛이 나오겠지, 그치? 이게 뭐 발광 다이오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될 것 같아. 별로 없어. 그냥 P형 반도체 쪽에 똑같이 무슨 거? 플러스 극이 연결되면, 그지? 자, 거기 보면 순방향으로 그때 뭐 전도기에 바닥에 있던 전자가 그지? 돼 있기는 한데 설명보다 그냥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 P형 반도체 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거기 중간에 전구 하나 달아놓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LED 전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겠지. 똑같아요. 무조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이 돼야, 그지? 연결이 돼야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되는 거야. 전자의, 그지?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방.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전류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치?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극으로 따지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치? 나머지 이 다이오드에서 꼭 나오는 게 있거든. 다이오드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상황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선생님 나중에 따로 프린트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때 좀 풀어주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진도 나가는 거에 목적을 좀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번 프린트를 갖고 왔고요. 다음번 프린트를 가져왔고요. 자, 이거 뒤로 전달 좀 해봅시다. 옆으로 뒤로 전달 좀 해주시고. 자, 넘버 3 위크 5 5주차 넘버 3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뒤쪽에 있는 생명 파트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뒤쪽에 있는 생명 파트를 얘기를 할 겁니다. 테스트 안 보니까 되지. 참고로 다음 주에는 그 생명 파트 내가 오늘 뭐 자치교재랑 앞에 우리 그 생명체 구성물질하고 지각의 구성물질 그 가이드 해가지고 일단 다음 주에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물리 파트 문제가 한두 문제 섞을 거야. 그러니까는 생명 파트만 시험 보진 않을 건데 무시험으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리가 어려우면 내가 오늘 조금 쉬운 프린트 줄 거거든. 요거 아까 민수한테 이제 개념완성 문제 좀 줄 거야. 여기는 물리 문제 좀 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39문제니까 오늘 요거 같이 숙제로 나가니까 그래서 자 일단 거기 보시면은 생명 시스템이죠. 생명 시스템. 우리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서 모든 생명체는 이름과 뭘로?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세포. 근데 뒤에 가면 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고로 지구상에 처음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 어디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균이야, 세균. 근데 그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딱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이야.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 단세포 생물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있어.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최소한 3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얘가 세포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 핵이라고 하면 안 돼. 핵은 그냥 DNA, RNA라고 하는 핵산을 둘러싼 부분을 핵이라고 하는 거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핵산인 거야. 핵산. 핵산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세포라는 게 뭐야? 어떤 형태를 띠려면 뭐가 있어요? 바깥쪽에 경계를 이루는 게 있어요. 세포막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가 어쨌든 생명활동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가 핵산인 거야. 그럼 그 단백질 만드는 것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라이보솜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최소한 요 3가지를 가져야 그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 그래. 근데 또 단세포 생물은 아까 핵이라고 대답했잖아. 소위 말하는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단세포와 없는 단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 핵산이라는 건 있는데 핵산을 둘러싼 막 핵이 없단 말이야. 이거는 원핵이라고. 원핵. 자,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핵이 없는 애야. 핵이 없는 것과 핵산이 없는 건 다른 거야. 그러다가 얘가 조금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해서 우리 대표적인 게 아메바 같은 애들이거든. 단세포 생물인데 이제 드디어 뭘 갖게 돼? 핵을 갖게 돼. 핵을 갖게 된다는 거는 핵 말고도 그 안에 조그만 소기관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크기도 커져. 그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 단세포 진핵 생물이라고 불러. 점점점 진화를 하는 거예요. 단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한 이후에는 걔네들이 점차 모여서 쉽게 말하면 집단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각각 특정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분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세포 생물을 우리가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다세포 생물들은 매우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이 단순히 모인다고 다세포 생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성
단계라고 불러.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각각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사람은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이잖아.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도 이거 배우지만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마다 뭐야?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해. 자,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개 적어줄 건데 이거 니네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이거 똑같이 배우거든. 생명과학에 이게 나와.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예시를 좀 써보자면 첫 번째로 세포 중에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피부를 이루거나 혹은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상피세포라 불러. 자, 그 다음에 우리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에는 전부 근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근육을 이루는 세포들, 근육세포. 자,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지? 이른바 신경 때문이잖아. 그 신경을 이루는 세포를 신경세포. 자, 우리 뼈 있지? 뼈도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 뼈를 이루는 세포 뭐라 불러? 골세포. 그 다음에 우리 상처나면 피나지? 혈액 속에도 여러 세포들이 들어있어. 우리가 흔히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애들도 얘네들 각각이 다 일종의 세포야, 세포.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 자,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해. 자, 상피 세포들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상피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신경 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골 세포들이 모여서 뼈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피라고 부르는 혈액이라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런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우리 눈에 보여. 그러면서 걔네들 각각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예를 들어 여러 기관들이 존재해요. 자, 뭐 위, 소장, 뭐 대장, 뭐 간, 그다음에 뭐 심장, 혈관, 그다음에 뭐 폐, 그다음에 뭐 방광, 콩팥,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 봐봐. 하나의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위 안에 있는 위 안쪽으로 위 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위 벽은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밥을 먹은 음식을 소화시킨다고 위가 어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지? 근육이 존재하거든?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우리 뭐 음식을 잘못 먹든 뭐든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 그 뭐가 있다는 거야? 신경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위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얘도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면 거기서 뭐가 나? 피가 나. 예전에 선생님 내시경 하는 적이 있거든. 원래 수면 내시경 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은 계속 지금 몇 년째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그냥 내시경을 하거든. 진짜 힘들어. 으럭으럭 하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있으면 이 내시경 여기까지 들어가면 화면으로 보여주거든. 근데 또 화면으로 보면서 이상이 있으면 의사가 사진을 착각착각 찍는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내시경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12지장까지 간 거야. 그 카메라가. 근데 12지장에 보니까 마치 고양이가 핥힌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 화면에 보이는 거야.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피가 났었대. 피가 나서 우리 왜 상처 나서 피 나면 나중에 딱지 지는 것처럼 그게 딱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던 거야. 염증. 그러니까 혈액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기관으로 예를 들었는데 위라는 기관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액이라고 하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나머지 소장, 대장도 다 비슷하겠죠. 이제 비슷하게.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동물의 경우에는 그 기관들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 자,
위, 소장, 대장, 셈이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지. 하는 일이 비슷하지. 다 뭐랑 관계돼 있어? 우리가 먹은 음식 소화시키는 거랑 관계가 돼 있지. 그 다음에 심장이나 혈액이 흐르는 혈관. 얘네들은 말 그대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거랑 관계가 있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위, 소장, 대장처럼 소화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애들이 모여서 소화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심장이나 혈관 이런 애들이 모여서 순환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뭐 폐밖에 쓰진 않았다만 폐를 비롯한 우리 호흡하는 거랑 관계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모여서 호흡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 방광, 신장 뭐야? 우리 소변 보는 거랑 관계가 있지? 소변을 보는 이유는 뭐야? 우리 소변 못 보면 죽거든? 노폐물 배설하기 위한 독성 있는 노폐물 배설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는 건데 그거랑 관계된 애들이잖아. 배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관계 비슷한 일을 하는 서로 다른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경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기관계들 뭐 여기에 더 있어. 더 있는데 생각 안 쓴 거야. 예를 들자면 나중에 생명과학 쪽 공부한 친구들 들어갔을 텐데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기관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자, 뇌하수체, 뭐 부신, 뭐 정소, 난소 등등등등. 그럼 걔네들이 전부 호르몬을 만들잖아. 그러면 내분비계라고 불러. 그래서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과 같은 개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 중에서도 동물은 이러한 구성 단계를 거친다.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박스 쳐놨지. 왜 쳐놨을까? 이제 왜 쳐놨을까?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좀 표시를 해야 되겠지? 이거 동물에만 있어. 좀 이따 하게 되면 식물에는 기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식물에는. 자, 그럼 식물은 동물하고 약간 다르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도 여러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포들 몇 개 적어보자면, 자, 표피세포라는 게 있어. 표피세포. 자, 동물의 상피세포랑 비슷한 거야. 식물 입장에서도 가장 겉부분에 있는 표피 같은 게 있겠지. 그치? 피부 같은 피부 역할을 하는 표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런 세포. 그 다음에 공면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여비옥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뭐 물관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체관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 굳이 더 쓰자면 분열세포 같은 것도만 있고. 자, 그럼 봐봐. 여기 여러 가지. 자, 니네 특히 이거 여비옥세포 뭘 것 같아? 여비옥세포. 여비옥의 역자가 뭘 것 같아? 식물이야. 엽록체, 엽록소 그거야. 그러니까 요 여비옥세포는 다른 애들과 달리 엽록체가 들어있어서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인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 그러면 얘도 자, 표피세포들끼리 모여서, 공면 여비옥세포들끼리 모여서, 물광세포끼리 모여서,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똑같이 뭐가 만들어져?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자, 예를 들어서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비옥세포라는 게 모이면 이게 식물도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 거의 그림에 나오는 게 아마 나뭇잎이 나올 텐데, 나뭇잎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여비옥세포가 모여서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니네 아마 뭐 프린트 이거 자세하게 안 써있을 거라서 좀 지금 필기 안 하는 친구들 필기 하는 게 좋아. 그 밑에 지금 선생님이 예시 적어주자. 이거 안 써있잖아. 프린트 안 써있잖아. 그치? 써놔. 괜히 써주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잘 나오는 예시들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응? 그 울타리 조직이 울타리. 왜 우리 울타리 쓴다고 하잖아. 그 울타리 조직. 그 다음에 해면 조직. 다 여비옥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물관세포가 모여서 물관이라는 조직 만들어지고요. 체관세포가 모여서 체관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얘도 비슷해.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보면 표피조직하고 나뭇잎의 경우에 공면세포랑 표피조직이 모여가지고 표피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나뭇잎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나뭇잎 안에 보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갖고 기본 조직계라고 해. 기본 조직계.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로만 했는데 얘들아, 세포에서 아까 분열세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분열세포들이 모여서 생장점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형성층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해. 자, 그럼 그때 물관이랑 체관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물관은 물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체관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양분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통로란 말이야, 통로. 그럼 얘네들은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관다발 조직계라고 해. 관다발 조직계. 물론 어떤 애들은 여기 형성층까지 묶어서 관다발 조직계라고도 합니다. 형성층이 또 있는 식물이 있고 없는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직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조직계가 모여서 비로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잎이니 줄기니 뿌리니 꽃이니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식물의 기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잎, 줄기, 뿌리, 그다음에 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뭇잎을 기준으로 얘기했잖아. 봐봐, 나뭇잎을 들여다보면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잎을 이루는 기본조직계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을 묶어서 기본조직계라고 하는 거고, 나뭇잎에는 물관하고 체관만 있거든. 그럼 나뭇잎에 들어있는 물관하고 체관을 묶어서 관다발 조직계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부위에 따라 줄기 같은 게 좀 달라. 줄기도 표피조직계가 있고 기본조직계가 있는데, 줄기에 있는 기본조직계를 이루는 조직은 좀 달라요. 여기서 안 쓴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쓴 거는 나뭇잎의 기준으로 지금 선생님이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뭇잎을 기준으로. 보통 시험에 잎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 뭐가 된다?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제 개체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동물과 식물은 이런 구성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관계라는 단계는 동물에만 있고요. 조직계라는 단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치는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입안을 면봉으로 살살살 긁어. 그럼 뭐가 떨어져 나와?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와. 동물의 상피세포하고 보통 이제 우리 양파 뿌리 끝에 있는 세포 가지고 이제 보통 비교하거든. 뭐 표피세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요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세포 안에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사실 보이긴 하는데 아주 조그만 소기관들이 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 구조는 어떻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1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내용을 쭉 그냥 그리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거니까 하나씩 이렇게 페이지 넘겨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소기관의 내용 한번 같이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선생님이 동물 세포부터 참고로 아까 다세포 생물이 있잖아. 처음에 단세포인데 핵이 없는 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화를 해서 단세포지만 핵이 있는 애였고, 그럼 걔네들이 또 진화를 해서 다세포 생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은 무조건 핵이 있는 애들인 거야.
그죠? 다세포 진액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 동물세포.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동물세포. 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두ring실하게 생겼어요. 동물세포. 자, 잘 봐봐.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텐데. 자,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 막. 참고로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무슨 막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요거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 생명체 세포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막을 생체 막이라 그러거든. 그럼 생체 막 중에서도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생체 막을 우리가 그냥 세포 막이라고 불러. 뒤에 가면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야.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룬다는 이중층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층이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이중층 구조를 해.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동물세포 기준으로 당연히 경계가 되는 거잖아.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에 경계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부를 또 일정하게 보호하는 또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동물 같은 경우는 내부를 보호하고 글씨가 좀 작아도 이해하세요. 안 보이면 얘기해. 칠판이 작아서 내가 지금 그림을 설명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 내부를 보호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 양분도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주고받아 교환을 해야 돼. 바깥에 있는 다른 세포 또는 바깥으로부터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야 되거든. 이른바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세포 내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들락날락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게 세포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사실은 가장 큰데 그냥 칠판이 협소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어. 세포 안에 가장 큰 놈이야. 바로 이게 뭐다? 핵이야.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핵은 우리가 앞서 배운 DNA와 RNA라는 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고 불러요. 근데 핵은 여기 지금 두 겹으로 그려놨잖아.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자, 참고로 봐라. 세포막은 그냥 하나잖아. 하나의 막이잖아. 이렇게 막이 하나인 경우엔 단일막이라고 그러고 단일막. 그 단일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이중이야. 그래서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자, 봐봐. 니네 나중에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게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 내가 뒤에 와서 뭐 차이점 얘기할 거야. 일단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당연히 좀 저기 그림에 그려놓은 것처럼 DNA와 RNA라고 하는 이른바 핵산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핵이 하는 역할이 뭘까? 우리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야? 심장? 또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건 뇌입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되면 사실 나머지 기관들은 그냥 없는 거라고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하나를 세포라고 한다면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 내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걸 핵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럴까요? 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 그 중에서 바깥에 있는 막이 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붙어 있어. 쉽게 말해 핵에 붙어 있거든. 요놈.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일부분에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요 놈을 뭐라 부르냐면 소포체라고 불러. 소포체라고 불러. 자, 소포체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야. 봐봐. 소포체라는 놈을 들여다봤더니 표면에 알갱이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근데 표면에 알갱이 같은 거 있으면 표면이 매끄럽겠냐, 거칠겠냐? 거칠겠지? 그래서 그거 알갱이 같은 게 붙어 있는 부분을 거칠면 소포체라고 해. 그 다음에 알갱이가 붙어 있지 않은 부분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부른다. 매끈면 소포체. 그러면 거친 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조그만 알갱이는 뭐냐? 자, 요 알갱이는 요거 일단 설명 쓰기 전에 요 알갱이부터 얘기할게. 조그만 알갱이는 소포체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조그만 알갱이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요 알갱이를 뭐라 부르냐면 라이보솜이라고 불러요. 라이보솜. 또는 옛날 용어로는 리보솜 이렇게 불러요. 리보솜 또는 라이보솜 이렇게 부르는 라이보솜. 그럼 라이보솜이 뭐 하는 곳이냐? 자, 아까 선생님 이런 말 했었지. DNA는 일종의 단백질보다 설계도다. 맞지? 설계도야. 그럼 나중에 뒤에가 또 자세히 배우거든. 그러면 RNA는 그 설계도의 약간 복사본 같은 애야. 그럼 그 복사본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 라이보솜으로 가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야. 그래서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야. 그 각각의 소기관들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일단 라이보솜은 그냥 조그만 과립 형태 알갱이라고 얘기하거든.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걸 막구조라고 하는데 막구조가 아니야.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한데, 여기서는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지.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러면 다시 일로 와서, 그러면 거친면 소포체는 바로 그 라이보솜이 붙어 있는 거야. 라이보솜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라이보솜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봐. 이게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라이보솜은 소포체에도 붙어 있고 세포질에도 존재하는 거야. 어쨌든 역할은 비슷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은 세포 안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제성 단백질 외제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이보솜에서 어쨌든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선생님 여기다 좀 확대를 해볼게. 소포체가 이렇게 있어. 이건 좀 이따 지울 거야. 이거 지금 어디 그림 얘기하는 거냐면 아마 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 그럼 요거까지 얘기하고 합시다. 자, 일단 라이보솜이 부착돼 있다고 그랬잖아. 보세요. 그 소포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요걸 라이보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얇게 주머니 형태로 포개져 있는 애들이 있어. 요 놈을 뭐라 부르냐면 골지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항상 소포체랑 골지체를 같이 봐야 돼. 이거 봐봐. 그냥 확대를 좀 해서 들어볼게. 자, 여기 이렇게 소포체가 이렇게 있어. 소포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소포체에 라이보솜이라는 게 부착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 자, 요 라이보솜에서 이른바 뭐가 만들어? 단백질이 만들어져. 이게 단백질이라고 해볼게. 근데 소포체 내부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 봐봐.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오는 거야.
오면 걔를 포장을 해. 단백질을 포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누군가한테 보내주거든. 누구한테? 바로 이 골지체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요 옆에 골지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골지체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요 단백질을 골지체로 보내줘요. 여기서 여기로 단백질을 보내주는 거야. 이걸 수송이라고 해요. 수송. 알겠어? 소포체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그 내부를 통해 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골지체라는 녀석한테 전달해 주거든. 이걸 뭐라고 해요? 단백질 수송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주된 기능, 소포체 주된 기능이 바로 단백질 수송이야, 수송. 누구한테? 골지체라는 녀석한테. 그러면은 골지체는 그 단백질을 받아. 봐봐. 단백질이 여기로 오는 거야. 이렇게 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골지체가 그 단백질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요. 최종적으로 포장을 해.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내보낸다.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거 뭐라고 하냐면 분비라고 해요. 분비.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형태. 납작한 주머니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의 역할이 뭐라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분비. 그래서 수송이라는 말하고 분비라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 나오면 요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포체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소포체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백질 수송이라고 대답하면 돼.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럼 매끈면 소포체는 뭘 하느냐?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질이라는 걸 보통 만들어요. 지질이라는 걸 합성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매끈면 소포체. 그래서 여기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을 보내고, 자, 그래서 이 주머니,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요거를 수송소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골지체가 세포 밖으로 단백질을 내보낼 때는 최종적으로 포장한다고 했잖아. 요걸 분비소낭이라고 또 불러요. 분비소낭. 요런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가, 요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까지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안 했어. 봐. 선생님이 아까 소포체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 막 중에서 바깥에 있는 막이 변형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포체도 핵이나 세포막처럼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래서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단일막 구조. 그 소포체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 골지체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골지체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겠지? 단일막 구조가 또 이렇게 돼. 단일막. 골지체도 단일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렇게 그랬어.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핵 다음으로 크기가 큰 녀석인데 바로 옛날 말로는 미토콘드리아, 지금 말로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부르는 소기관이에요. 내가 이게 지난주에 학생부 애들 할 때도 왜 용어를 이따위로 바꿔놨는지, 그치? 애들이 킥킥 묻는 거야. 왜 묻나 한참 봤더니 애들도 소심해가지고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들 킥킥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마이토콘드리아를 마이콘드리아로 써놨더라고요. 나도 헷갈리는데 니들은 오죽하겠냐, 그치?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자, 일단 여기 그림 봐봐. 보통 어떤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요거 뭐처럼 생겼어. 핫도그처럼 생겼다고, 그지? 핫도그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봐봐. 얘는 일단 얘도 두 개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핵과 마찬가지로 이중막 구조다 이렇게. 이중막 구조. 그냥 봤더니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뭐가 있더라? DNA 들어있더라. 자, 근데 선생님 여기 핵에 있는 DNA랑 색깔 다르게 있지. 자체적으로 DNA가 있더라. 그리고 RNA도 있더라. 그 다음에 라이보솜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DNA, RNA, 라이보솜을 다 가지고 있다. 자체적이란 말이 뭐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 야, 여기가 DNA가 있으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가 혹시 이 DNA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닐까 봤는데 전혀 다른 DNA. 근데 이걸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어. 세포의 공생설이라는 게 있어. 원래 얘도 원시 지구 단계에서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었는데 크기가 좀 작은 단세포 생물이 크기가 엄청 큰 단세포 생물 안에 어떻게 하다 들어갔어. 들어가서 같이 살았어. 공생.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진화를 거듭한 끝에 마이토콘드리아를 변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거든. 아무튼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DNA, RNA와는 다른 자체적인 DNA, RNA를 가지고 있다. DNA, RNA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마이토콘드리아만 따로 꺼내서 실험실에서 양분을 공급해주면 늘어나는 거야. 증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체적으로 DNA, RNA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증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니네 마이토콘드리아의 DNA 무조건 엄마한테 물려받는 거 알지? 무조건 모계로만 유전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계 혈통을 따질 때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 분석하면 됩니다. 그죠? 아무튼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얘가 가장 중요한 일. 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어쨌든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에너지 만드는 일종의 에너지 공장이야. 에너지 만들려면 뭘 해야 돼?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 에너지를 만드는데 ATP라는 걸 만들어. ATP. 그래서 ATP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프린트에 써져 있을 거야.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의 특징이다. 그죠? 그럼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는 식물세포 얘기를 할 텐데, 자 미리 얘기하자면 요거는 내가 가운데다가 쓴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여기다 식물세포 그림을 그릴 건데 얘네들은 뭐다? 식물세포에도 있는 소기관인 겁니다. 알겠니? 자, 그 하여튼 식물세포 얘기는 더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